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 진행을 맡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빈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오늘 연수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비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상권 지역에서 대면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연수는 유튜브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으며 10월 8일 이후 해당 채널에 탑재되어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학년도 부산 자유학기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비중학교 1학년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하윤수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윤수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저는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이곳 부산 시청에 있었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께 제가 상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이점인지 저점인지 아마 이 건물 통째로 여러분들 시청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이 롯데 이 건물에 몇 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중학교 1학년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이제 또 중학교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서 이 교육 과정이 또 어떻게 되며 또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학기제 학년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며 많은 이 궁금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포중학교의 신민예 수석 선생님과 부산중앙중의 김문선 수석 선생님께서 오늘 두 분께서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일어나서 같이 우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2022년 우리 교육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 자녀에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 허리 역할과 같은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학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직업을 탐색을 해서 중학교에 직업을 탐색과 더불어서 선택 초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교에는 직업 선택으로서 2025년도 고교 학점제로 연결되어서 그 중요 교과목을 자기가 이수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대학을 가도록 설계를 했던 게 우리가 만들었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 고교 학점제는 2023년도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교육 과정이 선수 교과목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지금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나마 우리 부산은 이 교육 과정이 다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만 우리 시골 우리 그 농산어촌이 많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는 이 입장에서 이 고교 학점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직업 탐색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히 종잡을 수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까지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 예비중학교 학부모님 여러분들 오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해 가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교육 과정은 너무나 편차가 큽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이 교육 과정이 저는 부산 교육대학교에서 근 3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초등 교육 과정을 설계를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중학교 중등 교육 과정에 넘어가는데 그 파탄성이 교육 과정이 너무 큽니다. 그 파열음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하는 이런 차제에 또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수행평가를 1년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과연 내 자녀가 어떤 교과목에 이 교육과정에 이 잘 맞게 설계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4월 달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부싸움도 간혹 하는 집도 있잖아요. 이제 내신 등급이 우리 애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알고 보니까 막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뭐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우리 부산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바로 좀 더 가까이 정상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이 마음으로 우리는 가자라는 차원에서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를 우리는 줄이게 되었습니다. 줄이게 됨으로써 수학 능력을 이 수학 능력을 좀 더 빨리 진단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게 하고 또 그러하여금 또 수포자나 영포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촘촘하게 우리가 이게 챙겨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2024학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촘촘하게 해서 10% 반영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40% 반영했던 것을 50% 반영, 40% 그대로 반영을 하고 중학교 3학년은 50%죠, 그죠? 50%를 반영을 그대로 해가면서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학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풀이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에는 한 두 유행, 세 유행을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의 문제는 문제의 답을 6개의 길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벌써 5개, 6개가 늘어나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행 평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결국 여러분들 우리 사교육 쪽에 어쩔 수 없이 또 노란 버스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촘촘하게 챙겨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은 이번에 1학년 2학기에는 인강을 제가 인터넷 강의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역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인터넷 강의를 전부 다 도입을 해서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두 강사님께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이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가면서 자녀 교육과 또 여러분들 교육에도 학부모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학부모님들 예비중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어떻게 다른지 많이 궁금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눠드린 교재에는 강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미리 가보는 중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중학교 생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교재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대면 연수에만 오신 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내년 1학년 1학기에 운영될 자유학기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강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 부상 교육을 느끼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강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4학년도 부산 자유학기제라는 주제로 분포중학교 신민혜 수석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은 수년간 중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제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서 학력 신장을 위한 여러 자료집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포중학교 수석교사 신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만 어머니들께 시 한 수를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봄에 어울리는 시이긴 하지만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해서 들려드립니다. 목련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열이 오른 이마에 이마를 마주댄다. 아픔이 건너오기라도 할 것처럼 웃어라 웃음을 잃지 마라. 너의 웃음에 1000개의 종이 울리고 100만 송이의 꽃이 피어 온통 행복으로 물드는 나의 가슴처럼 너의 웃음이 너를 행복으로 이끌기를. 눈에 담는 온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5 손가락 활짝 펼쳐 맞이한 바람은 너의 노래가 되었다. 세상에 발을 디딜 땐 단단한 땅이 되고 힘겨울 땐 등을 기댈 나무가 되어 이 세상도 너를 사랑하기를.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밤이면 기원을 담아 가지가지마다 연등을 올린다. 하늘을 향한 기원인 듯 이렇게나 만개한 목련. 네. 어머니들께서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키우실 때 그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건 어떻게 하건 간에 어느 정도는 공부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는 내 품에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간다고 하니 너무나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을 긴장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에 가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중학교 온 아이들이 선생님 학교가 삭막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왜? 라고 했거든요. 초등학교는 교실이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 하더라고요. 중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건요, 매 시간 선생님이 바뀌어 들어온대요. 적응하는 건 힘들지만 아이들은 또 나름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는 중학교에 적응을 잘 할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이 중학교의 시험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어머니들도 솔직히 시험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우리에게 중학교가 시험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될지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느끼도록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까?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왜 개정하게 되었는지, 개정의 배경과 그리고 개정의 방향, 개정의 주요 사항, 중학교 개정 내용, 교과 교육과정을 빠르게 살펴보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이 먼저 단계별로 어떻게 들어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2024 학년도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도에 적용이 되고요. 2025년에 중1, 2026년에 중2, 그리고 2027년에 중3까지, 그리고 물론 고3까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왜 이것이 굳이 바뀌어야 할까? 지금 알고 있는 것도 힘든데 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그림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거 광고인가? 갑자기 누가 그렸을까? 왜 넣었을까? 누가 그렸을까요? 어머니, 아까 그 시는 그럼 누가 지었을까요? 시는 제가 지었고요. 놀라시는군요. 네네. 저 또 자랑은 아니지만 과목은 수학이랍니다. 그런데 또 시를 씁니다. 근데 어머니,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그림은요, 제가 잘 그리는데 제 그림은 안 가져왔고요. 이 그림은 제 친구 중에 1년에 100만 원을 줘야 친구가 되는, 10만 원을 줘야 친구가 되는 미드전이라는 친구가 생겨가지고요. 미드전이 보고 그려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려라 하니까 짠 하고 그려주네요. 물론 저보다 더 명령어를 잘 쓰는 사람이 한 거는 상도 받았죠. 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미드전이는 상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내 소중한 아이가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고 답을 주세요 말하면 어머니, 저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저 어떤 직업을 하고 살아갈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네가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지는 엄마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기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칠 때 이왕이면 혼자 놀 수 있는 악기도 하나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악기 하나 하고, 운동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하나 하고, 남들과 어울려야 되는 운동 하나 하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물론 제가 다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저런 시대에 우리 아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아이는 저런 AI와 경쟁하면서 저렇게 잘 그리는 AI한테 우리는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가진 열정, 우리 아이 가지고 있는 또래들,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놀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업에서 살펴봤을 때도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사라질 직업, 살아남을 직업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예술가들은 다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술가들 중에서도 자신의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 역시 이번에도 이것도 역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동생이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에 있다가 지금 이제 퇴사해서 나왔는데, 제가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좀 불확실하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본인의 오리지널리티다, 본인의 개성이 있으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다 그렇다는 거죠.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말하는 학과 교과 공부만으로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유학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달라진 것도 있지만 2030 이제 OECD에서 나오는 2030 미래에 대한 나침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학생 나침반에서 중요한 것은 협업하는 능력이라든지 아이가 가져야 될 능력 중에 보시면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뭐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아이에 대해서 검사하실 때마다 제일 듣고 싶은 한마디, 의사 선생님이 이 말 해주면 제일 행복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정상입니다. 지금 어머니들이 애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아이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행복, 우리 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거거든요. 그런데 OECD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미래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 대응하는 것들, 사회적 변화 너무 달라졌어. 알파고는 옛날 얘기고요. 저 수시로 챗GPT랑 얘기하거든요. 나 수업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절차가 옳을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챗GPT가 모든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답도 굉장히 많고요,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거짓말합니다.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찾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어머니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이에게 길러줘야 될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요, 정말로 세상이 얼마나 좁은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닥쳐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 살아야 될 시대가 마냥 밝지만 않습니다. 정말로 역량과 능력이 필요해질 때가 왔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너무나 필요해졌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달라요. 어머니, 길러줘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걸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이번에 돌체앤 가바나, 어머니들 좀 좋아하시잖아요. 돌체앤가바나에서 어떤 브랜드와 같이 해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냉장고는요, 그냥 여기 위에 문 하나 밑에 문 하나 있는 그런 냉장고거든요. 옛날식 냉장고 있잖아요. 자,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탈리아 장인이 정말로 한 땀 한 땀 직접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상위 2%, 10%, 2%, 20%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그 20% 이내 들지 못하는 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다 길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모두가 집에서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소중하게 키운 그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에 맞추어서 개별한 이런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권화, 자율화에 대한 요구도, 학교 자체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자 하는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를 갖추어야 될 역량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잘 외우면 됐어요. 제가 대학을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암기를 잘하거든요. 들으면 잘 안 까먹어요. 굉장히 큰 도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언가를 듣고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보게 되면요, 2022에서는 보시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기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필요한 개정의 중점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 삶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생태 환경에 대한 거, 지구 반대편에 대한, 우리보다 더 유네스코 같은 거 보시죠.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빈곤과 가난에 대한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제로화시킬 수 있는 의지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기르는 것들, 그게 필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리 학교에서 교육 과정 같은 것들도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책임 교육이 구현돼야 된다라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고나 챗GPT나 미드저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진 과제와 따라서 추진 체계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 대응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아까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성, 협력적 소통, 창의와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 옛날부터 뭐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니, 실제로 애 보고 니 혼자 스스로 공부해봐라 하면요, 어머니 댁에 계시면서 TV 켜놓고 스스로 공부해라 하면 공부 됩니까, 어머니? 어른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우리 때는요, 나 때라고 얘기하지만 놀거리도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애들 놀거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웬 게임은 다 그렇게 재밌을까요? 웬 재밌는 프로는 그렇게 많으며.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그냥 자기주도성은 아니고요,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협력적 소통입니다. 옛날에는 의사소통 역량이었는데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를 더 하나의 어떤 그걸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의와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바뀐 부분입니다.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기초 소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언어 소양은 어느 과목에서 가르치면 될 것 같으세요? 국어, 또요. 영어, 또요, 어머니. 안 떠오르시죠? 그러면요, 어머니들 기억에 제일 교과서 읽었을 때 제일 이해 안 되고요, 수학요, 예, 죄송합니다. 수학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어머니. 수학 교과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 언어 역량은요, 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수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든지 수학 동화를 많이 읽혀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게 보는 관점으로 수학 교과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에 대한 역량. 어머니 또 수리 나오시니까 또 수학인데, 그런데 수리 역량도 마찬가지로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과정, 영어, 국어, 음악, 미술, 전 교과에서 수리 역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디지털 소양도 마찬가지, 전 교과에서 길러줘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 가치를 강화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전 지구가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니에요.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구의 어느 편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려고 하면 지구 전체가 건강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생각, 이런 지구 온난화 관련돼서 문제, 그다음에 기상현상, 재해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요. 우리 아이가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2015에 없었느냐? 있었죠. 그런데 사회도덕과학에서만 가르쳤거든요. 앞으로는 전 교과에서 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다음 진로 연계 교육. 어머니 제 선배 중에요. 부산대 기계설계공학과 나온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는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오래오래 기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요. 누가 기쁘고 슬픈지 그걸 너무 잘 챙기는 남자인데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위에 누나가 좀 많았거든요. 기계설계공학과를 나와서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중간에요.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어떤 보험회사에 들어가가지고요. 보험왕이 되었어요. 몇 년이나. 왜냐하면 마당 바리어가 아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다 메모를 해놔요. 제가 우리 아이는 어느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의 선생님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자기 고객 중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배는 장래 어째 보면 진로 설계를 잘못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오히려 대학을 졸업해서 진로 설계를 잘한 케이스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과정을, 물론 이 선배는 둘러가도 난 잘했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저는요. 수학이 저한테 썩 잘 맞진 않아요. 수학 선생님인데 이러면 좀 죄송한데 저기 계신 분들은 수학을 공부 잘했던 분이고요. 저는요 대학 때 공부 못했어요. 한 비실비실했어요. 근데요 저는 제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다른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나와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수업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왕이면 하나의 직업을 가질 세대도 아니거든요.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직업군들을 내 아이는 거쳐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진로 연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진로 교육 받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직무 변화도 반영해야 되고요. 그다음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을 이런 이 교과 교육 과정에서 역량 함양이 2015에도 있었지만 2025는 정말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보세요, 어머니.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완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아이가 좀 더 물론 공부를 더 막 공부만 파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더 많은 역량을 가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특성과 학생의 필요에 맞는 맞춤 교육과정 확대 및 선택 과목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부산에 있는 몇 개의 선택 과목들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뭐 부산의 생활수학이라든지 부산의 재발견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산의 특성에 맞는 선택 과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환경 변화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길러야겠다. 이 부분은 아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 위에 있는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과정 같은 이런 미래 교육 체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정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상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기주도적인 사람, 주도적인 사람에서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인간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기를 원하셨잖아요. 어머니들 솔직히 공부를 딱 떼놓고 생각해 봤을 때 내 아이는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키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교양 있는 사람. 내 아이의 교양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읽어라, 악기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어머니들 하시는 것들이 저걸 위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 그걸 위해서 어릴 때 얼마나 많은 동화책을 읽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활동을 시켜줬습니까? 레고 사주고 뭐 짐보리 자석 블록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뭐 만들어라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사람, 이런 것들이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바로 그 아이예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사고 역량,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밑에 있는 부분들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초 소양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태 환경,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들,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을 함량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맞춤형으로, 또한 안전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또 바뀌고 이것도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교육과정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랑 달리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저거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저거는 중고등학교, 초중보다는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에 조금 더 많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수업할 때 학교에서 아마 자율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학교 자율과정도 중학교는 과목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과목들 하나를 또 가르치면서 진로와 연계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육 과정에서 일단은 굉장히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한 입장을 바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많아가지고 부모님들하고는 조금 덜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우리가 키우고 싶은 전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인격체 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추구한 인간상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길러줘야 된다. 아까부터 핵심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학생이 배운 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능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치 및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수학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잘 풀어요. 계산 문제 잘 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응용 문제만 나오면 확 못 풀겠다. 이런 아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과 기능은 좀 익혔지만 실제로 이 학생이 문제 해결 역량이 쌓을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및 태도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을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은 지금 아이가 뭔가를 배웠어요. 그런데 배우고 나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그냥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이고 수업에서만 쓸 수 있는 지식인데 그게 아니고 실생활 맥락에서 활용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이 문제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나오고요. 어머니 이런 얘기 실컷 하지만 어머니 마음속으로 하나 이제 그잖아요. 그래서 국제가 가르치라고 제일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뭐 공부시켜야 되지? 뭐 준비해야 되지? 항상 제일 궁금한 거 그거잖아요.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죠. 메타학습이 중요합니다. 메타학습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이 지금 원래 델포이 신전에 있던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한번 인용함으로써 유명해진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너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네가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집을 풀었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능력,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가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메타인지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 집에 개인정보 1도 없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가 수학을 대따시리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엄마랑 똑같다면 딱 엄마처럼 살 거야. 하지만 너는 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멋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애 보고 뭘 시켰냐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세미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도 엄청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은 못하는데 수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수포자는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수학 세미나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소인수분해를 배워가지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혹시 중1 때 배우셨던 기억은 나시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운 적은 있어요, 어머니. 네. 근데 애가 그거를 약수를 구하는 거를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저하고 10문제를 풀었어요. 아, 엄마 나 이거 알겠어요 라고 지가 이제 스스로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오는 거죠. 그 스케치북 준비해가지고 스케치북에 크게 적어가지고요. 그 문제를 들고 지가 푸른 걸 가지고 아이가 제 앞에서 말할 때는 목소리 좀 작아져요. 수학을 얘기할 때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얘기할 때는 목소리 커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관객 삼아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매일 한동안 시켰거든요. 지금은 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달쯤 시켰어요, 애한테. 그래서 애가 30문제를 풀 줄 알게 되었어요. 근데요, 우리 애가 수학이 엄청 늘은 게 아니고요. 그걸 해가지고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 걸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해주시면 돼요. 뭐 애가 문제집을 틀리잖아요, 어머니. 왜 틀렸니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를 연습시켜가지고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라도 아니면 곰돌이 앞에서라도 세미나 한번 시켜보세요, 어머니. 아니면은 그거를 세미나 하라 그러고 한번 촬영을 해줘 보세요. 지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일주일에 5번만 하면요, 한 달이면은 20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걸 남을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남을 가르치는 식으로 세미나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범위교과 학습 주제는 뭐 이런 거 나왔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험 실습 위주로 많이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제일 달라지는 게 이거예요. 봉사활동. 네, 이것이 봉사활동 옛날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동 봉진 해가 자율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에 포함되어서 굳이 봉사활동을 외부 봉사활동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봉사정신을 가진 아이고 컸으면 좋겠고 사회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사회에 참여하는 봉사활동 같이 하시면 아이 인생에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것을 점수화하지는 이제 않겠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개정 내용입니다.
자, 자유학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요 지금 170시간 하고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02시간으로 줄어들고요. 영역도 원래 지금은요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인데 그 중에 예술 체육이 사라집니다. 그냥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이 있습니다. 예술 체육은 실제로 예술 과목, 체육 과목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제 내실화하고 요 자유학기에서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걸로.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은 일단은 102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군 이거 사실 현재 보는 거는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은 3년 동안 국어는 442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역사 도덕은 210시간이고요. 수학은 374시간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시간을 어떻게 하란 말인지 그죠? 1년을 한 단위는 우리 한 학기 17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7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7로 나누어 줍니다. 제일 쉬운 게 지금 여기서 영어가 340시간이지 않습니까? 17로 나누면 10이죠. 조금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영어가 10시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일주일에 들어가는 것들을 쭉 더했을 때 10시간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때 3시간을 했으면 1학기 3시간, 2학기 3시간이면 2학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40, 20시간이네요. 죄송합니다. 20시간이죠. 제가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지금 340 나누기 17을 10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나. 네, 20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3시간, 4시간 하게 되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순서로, 그러니까 쭉 3시간 하다가 이게 2학기만 4시간인데 어느 학기에 4시간이 될지는 몰라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거는 학교 교육과정 보셔야 돼요. 그거를 학교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짜라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거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몇 시간인지가 주당 수업 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보시면 374인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443이란 얘기예요. 443이라는 것은 네 학기는 4시간, 2학기는 3시간인데 어느 학기에 배치하는가는 정해주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다. 어떤 학교는 3학년만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1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쪼개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또 어떤 학교들은요. 수학은 좀 많이 해야 안 되지 않겠나 애들 어려워하는데 하면서 다른 과목을 줄이고 수학을 더 받아와가지고 그래도 되거든요. 20% 전강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444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씩 꼬박 수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수학을 많이 해서. 자, 그 다음에 애들은 좋아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과 연계한 학습이 의미하는 바는 진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수학 시간에 배운 게 수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이런 것들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 시간에는 오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속 가능 교육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런데 과학 시간에는 해수면에 대해서 배웁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수학입니다. 어머니들 배울 때는 없었는데요. 요즘은 함수 배울 때 1학년 때 함수 배울 때 그 함수 그래프 대신 그래프 배우면서 그래프 해석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걸 수학에서 할 수 있어요. 3과목 연계해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해석을 어디서 배우느냐? 전 사회나 그런 과학 과목에서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역량을 기르는 게 수학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과목들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 말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에서 메타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특히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깊이 있는 학습 굉장히 중요한데요. 깊이 있는 학습, 학습자가요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 자, 전부 다 배우는 거 아니고요. 소수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금 적게 배우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교과 간 통합, 학습 성찰, 삶과 연계는 나왔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깊이 있는 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것도 역시 얘기가 조금 되고 있는데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과에서 제일 먼저 지식 기능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지식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식을 배우고 내용을 이해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바로 그 자체예요. 과정 기능, 어떤 과정에 대해서 기능을 익히는 것. 이것까지만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죠. 가치 태도. 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와 태도가 있습니다. 음악을 배웠으면요.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을 했을 때 운동선수들라는 건 아니지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수학을 배우고 나면요. 분수를 배우고 나서 분수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어야 돼요.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 얼마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왜 유용한지를 아는 것들. 건축물에서요. 이번에 정말 대단한 거 나왔거든요. 건축물 속에서 입체 도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그 안의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수학 배우면서 아름다움 느끼라고 하는 거 어머니 솔직히 수학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들 동의 안 하실 거잖아요. 저는 느끼는데 저는요 이쁜 거 됐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요 수학을 왜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대학 때 별로 안 좋아했고요. 지나 보니까 수학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예뻐서 좋아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황금비라든지 갑자기 황금비 하니까 거기 또 수학이 또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어떤 아름다움을 해석했을 때는 그 안에 수학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주는 왜 아름다울까? 그 프랙탈 구조라는 것들, 이런 수학의 구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냥 선생님이었으면 몰랐을 것들을 공부를 하는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학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된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를 모두 다 강조하면서 이기에서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데 뭔가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시면 교과에서 보면은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들 그것이고요. 그래서 교과 영역별로 학습의 초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지식이 뭘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방정식 뭐 이런 것들요. 이 실생활에 방정식 많이 쓰거든요. 부동식 많이 쓰거든요, 어머니.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부동식 언제 쓰냐면요. 어머니 뭐 이렇게 물건 사려고 해요. 100g당 얼마지? 뭐 이런 거 찾아보시지 않습니까? 가격 비교하시죠. 그 부등식이에요. 얼마나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 생활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는 것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선생님이 이게 핵심 아이디어야 떠먹여주면 애들한테 안 와닿아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스스로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게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될지 하는 것들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학생은 질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 되는 부분 질문하는 거, 가설 설정하는 거 너무 어려워해요. 어머니 아이가 어릴 때 질문 많이 했죠. 4살, 5살, 6살, 7살.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죠.
근데요, 그 질문 중에 태반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니가 좀 가라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애가 질문하면요, 어머니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점점 10살이 넘어가면 질문 안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두 번째는요, 질문하면 나만 바보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질문하는 입을 막게 해요. 그런데 어머니,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뭐 배웠니라고 물어보지 않는다잖아요.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라고 했거든요. 저는 애 보고 그런 질문을 책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질문했어요. 11살 때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만 몰라. 애들 다 안 돼. 엄마가 책 보고 잘못 가르쳤네. 자, 그 다음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너 오늘 뭐하고 놀았니? 예, 뭐 배웠니라는 질문 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질문 안 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아이가 질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질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까 솔직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시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읊어드렸던 시, 처음 들었을 때 듣고 어머니들 중에 그 시 누가 지었을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까? 혹시 그런 생각하셨던 분 계실까요? 그게 마음에 와닿았으니까 그런 거죠. 궁금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안 궁금하면 그게 호기심이고 궁금함이고 아는 것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무엇이건 궁금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궁금해할 때, 나는 그런 거 하나 안 궁금했었는데 너 엄마보다 나은 거 아니야? 얘 너 멋지다. 그거 말씀해 주세요. 남들이 너만 몰라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걔들 다 틀렸고 내가 엄마 생각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너 멋진 거야라고 한 번 더 아이를 칭찬해 주세요. 질문하는 아이는 정말로 더 커질 수 있는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성취 기준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성취 기준에 따라서 가르치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취 기준이 1차 방정식의 의미를 알고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 1차 방정식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뒤에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서 수업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성취 기준 같은 건 어렵지만 그게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집에서 나올 확률 100%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나올 확률 80% 이상, 100% 이런 문제들이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낼 때는 반드시 성취 기준 보고 냅니다. 그래서 1차 방식을 풀 수 있다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고요. 실생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활용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 문제집에 나오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그렇게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뭐 어떤 문제가 나올까 궁금하시면 바로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걸 못 찾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아이 교과서에 보면은 성취 기준을 해석해가지고 적어놓은 단원별로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 자유학기제. 네, 왜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나왔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자기주도적 학습 유형을 기르기 위해서 이 이후로 사실은 수업은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선생님이 강의만 하던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활동을 시키고 왜 바뀌었을까? 물론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만은 어머니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실 것 같으세요? 시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 마음을 두드렸거든요. 그런데요. 또 하나 더 남으실걸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자기주도학습, 메타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자꾸 까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집에 가서 댁에 가셔가지고 그 아버님이나 식구들한테 말씀을 해보세요. 더 기억에 남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더 나와 그런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수업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활동도 지금은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있죠.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이 되면 2023-5년이 되면 그때는 예술 체육 활동이 없어지고요. 동아리 활동이 없어지고요. 진로 탐색 활동하고요. 주제 선택 활동으로 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영은요. 1학년 1, 2학기 중에 한 개 학기라면 자유학기제고요. 두 개 학기라면 자유학년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학기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자유학기제는요. 어머니를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아이들도 오해를 하는데 시험 안 치는 줄 알아요. 형성평가, 수행평가 계속 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애가 이러이러한 역량이 있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어요라고 나오지 몇 점 받았어요라고 안 나오니까 애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안 하려고 드네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입니다. 더 중요하게 기초 역량은 갖추어 놓고 특히 계산 기능들은 1학년 1학기 때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업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확 넘어가 버렸네. 고입.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나 넘어가 버려서 지금 네네. 뭐냐 하면 고2의 내신에서 보시면 지금은 2학년 50%, 3학년 50% 뭐 이런 식으로 1학년 성적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죠. 자유학기제가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유학기제 할 때 한 학기는 지필평가를 칩니다. 성적이 나와요. 그 성적이 고입의 10%가 반영이 됩니다. 2학년 40%고요. 그리고 3학년 50% 들어가잖아요. 1학년 성적이 고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1학기에 자유학기를 했다. 2학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도형이고요. 1학기가 방정식 함수가 들어가요. 근데 1학기도 안 해놓으면요. 2학년 때 폭망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아무리 자유학기를 하더라도 그때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배웠는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게 매일매일 꾸준히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자, 그래서 자유학기가 2025년부터는 120시간씩으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바로 땡겨 나와버렸네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 네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제일 그러고 있는 건 어머니 아이 공부시키실 때 오늘부터 가시면은 자 언어 역량, 문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히셔야 됩니다, 어머니. 전 과목에서 책을 읽히셔야 되고요. 스스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다음 메타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오답 노트 써가면서 내가 뭘 틀렸고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대비할 때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굉장히 많이 길러서 보내주시면은 아이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서 뭘 배워야 될지는 제가 시간상 못 알려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니들께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길러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조금만 교재 수정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가 만들어진 시점이 아주 초창기여서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 시작연도가 2024, 2024, 2024, 2024라고 되어 있지요. 네, 2024가 시작이 맞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더해서 2025, 2026, 2027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랑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거든요. 50페이지 역시 상단에 보면 운영 부분에 1, 2학기 중 1개 학기를 운영하면 자유학기, 2개 학기를 운영하면 자유학년이라고 불렀는데 용어는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로 다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입에 달라졌지요. 요거는 올해까지의 내용이고요. 내년 어머니들의 자녀들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는 1학년 2학기의 교과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에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 10%, 2학년 내신 40%, 그리고 3학년은 몇 프로일까요? 50%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3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강 시작하기 전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잠시 드렸지요. 우리 아이가 2022인가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되는 2024학년도는 아직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2022도 아닌데 왜 그거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2022에서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지만은 주안점을 두고 움직이는 교육의 방향은 2022에 맞춰서 움직이길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혼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연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서부상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합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실제 부산 관내 중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이번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Q&A로 풀어보는 자유학기제 이해라는 주제로 부산중앙중학교 김문선 수석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강사님은 역시 수년간 중학교 교육과정 및 자유학기제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서 학력 신장을 위해 여러 자료집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가 나올 동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Q&A로 풀어보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부산중앙중학교 수석교사 김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봤습니다. 보시면 초록색은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평가와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보시면 이 아이들의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고요. 파란색은 보시면 아이들이 학습 진도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부진하진 않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는 교수 평기 일체화라고 해서 아까 신민혜 수석님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구성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한 내용들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저희가 관찰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수업, 평가,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사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 평가 기록 여기 기저에는 뭐가 깔려져 있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늘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에게 늘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피드백 사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수업과 평가 기록 피드백들은 모두 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목적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과목이 많지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5대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사회 요 바탕으로 해서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석 교사라서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다양한 교과목들의 선생님 수업을 참관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방법이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은 비단 저희 학교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수업 방법과 평가에 대해서 연수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있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과 평가 이 기록의 선생님들은 전문가라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수업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제가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학교 수업은 크게 이 2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제식 강의식 수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수업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듀테크를 활용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둠을 구성해서 모둠 활동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뭔가 작성을 하는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2번째 키포인트는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학업 성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전부터 수학에서는 AI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사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어도 올해부터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창 치르고 있는데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나서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과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국어 1학년 1학기 차례입니다. 보시면 듣기, 그리고 표현하기, 토의, 읽기, 면담하기 얘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국어 과목에서는 뭐가 초점이냐 하면 듣기, 그리고 읽기, 쓰기, 말하기. 그래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들 딱 보시면 글자는 잘 안 보이시지만 뭔지 아시겠죠? 응답하라 1988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1988 응답하라 1988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소나기라는 단원을 배우고 나서 이제 정환이에게 덕선이가 분홍색 셔츠를 선물을 하는데 이 덕선이가 분홍색 셔츠는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했을까? 그다음에 정환이는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나중에 기숙사에 챙겨가는 것은 뭘 의미했을까? 비단 아이들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지 않더라도 이 지문을 보고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쓰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서로 이야기를 하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은행문은 왜 안쪽으로 열릴까? 이게 국어 도입 부분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은행문이 왜 안쪽으로 열릴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죠.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또 다른 주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광고의 일부분인데 이 광고의 목적이 뭘까? 아이들이 생각하게끔 해보는 거죠. 저희 때랑 교과서 구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느냐? 토론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굳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셔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그러면 친구가 쓴 글을 보고 댓글도 남겨주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댓글을 남기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수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취향, 알고 있는 거, 경험들을 마구 떠올려서 막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게 해서 아무튼 뭐라는 목차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직접 아이들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에 그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자료로 찾아보고요. 그래서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조금 희미하긴 한데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나만의 책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소재로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국어에서 강조되는 역량들 필요한 거, 그다음에 국어 교과서, 그리고 실제 아이들의 작품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듣기입니다. 이 듣기가 되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인지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동생이랑 대화를 하거나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서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하면서도 친구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뭐였느냐 하면 읽기였죠. 아이들이 긴 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짧은 글부터 중간 글, 그다음에 많은 글밥까지 평소에 책을 읽는 습관을 좀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쓰기였죠. 지금의 아이들은 사실 맞춤법을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글을 또박또박 잘 쓰는지도 어머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말하기였지 않습니까? 자,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극적인 아이들은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힘들 수도 있지만 평소 때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쓰기도 그렇지만 말하기에서도 아이들끼리 쓰는 용어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생활은 괜찮은지도 어머님들께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영역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가는 제가 나중에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아이들이 실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입니다. 보시면 국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우리나라 말이 아닌 영어로 된 것을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로 자기의 생각을 쓰고요. 그다음 영어 듣기 평가는 저희가 아이들이 매번 치르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그리고 영어 듣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쓰는 거. 이것도 역시 요즘에는 평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듀테크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수업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혹시 어머님들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하셨던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시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수학이라고 말씀하실 건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첫 시간에 저 사실 수학입니다. 네, 첫 시간에 나에게 수학이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보는 걸 첫 시간에 하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쓰느냐 하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나에게 수학이란 지옥이다. 왜냐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수학이란 엄마다. 왜냐하면 늘 엄마가 수학을 해라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의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수학이 왜 싫니? 왜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 1위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만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수학 수업은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은 이렇게 총 5가지 영역입니다. 수와 연산. 아까 잠깐 신민혜 수석님께서 질문하셨죠. 소인수 분해. 정수와 유리수,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문자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도형, 통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보시면 앞에 수와 연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연산입니다.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활동 중심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정수와 유리세 사칙 연산을 그냥 막 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수와 유리세 사칙 연산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모든 별로 수학 시계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학 시계에 혹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숫자가 아니고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을 만들려면 주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모두먼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계산이 아니고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래프 단원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은 할 줄 알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아이들만의 스토리를 만들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방정식 단원이 끝나고 나면 방정식의 풀이와 해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도미노를 만드는 건데 모양은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뭔가 방정식을 풀어도 훨씬 좀 재미있게 아이들이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도형 단원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합동이나 테셀레이션을 해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아이가 직접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너희 친구들이 만든 이 디자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에코백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다음 파우치를 만들어도 되겠어요? 필통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다음 자기의 진로도 약간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종이를 활용한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연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종이로 된 활동도 많이 하지만 에듀테크를 활용한 활동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 아이들 활동 모습이고요. 이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수학이랑 땡땡땡이다 하는 그때 모둠을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협동해서 이렇게 종이탑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이 에듀테크를 왜 활용을 하느냐면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답하는 것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화면을 띄워서 친구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니까 넘길게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활동인데 요즘에 챗 GPT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하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지만 중학생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챗 GPT는 사용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리튼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저는 아까 잠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왔지만 3과 연계한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둘러보면 수학이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학인데 그걸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 기타 등등 매체를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래프를 찾아서 모든끼리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쓰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랑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저희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학창 시절에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모는 종이를 나눠주셔가지고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에듀테크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프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형, 그다음에 퀴즈 같은 것도 다양한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은 통계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은 하고 나면 꼭 발표를 시킵니다. 제가 발표를 시키는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좀 주고 싶었고요. 설령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한번 발표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친구의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느끼고 성장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발표를 시키는데 혹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잘 못하는 아이들끼리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본도 써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학에서 프로젝트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시면 통계단원에서 주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고 아이들이 궁금한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통계청에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도 보여드렸고 보여드리는 모습은 생태계와 관련된 겁니다. 환경오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했고요. 저는 주로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 주제를 많이 선정을 합니다. 이건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주로 뭐 생태계 보전이나 아니면 불평등 해소, 교육, 양성평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학교 1학년들하고 수업은 한 건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한 건데 저희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고 텀블러를 이용해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진짜 왜 텀블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한지 부등식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건축법상에 관공서 앞에 보면 오르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법상에 관공서 앞에 있는 오르막길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우리 주변의 관공서나 아파트 앞에 기울기를 사진을 직접 찍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등교길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길로 등교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아이들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작년에 이제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부산 시민 모두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인근에 신항만에 보면 해상도시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시를 구축하는 것도 이제 수학이랑 연결을 지어서 삼각형의 외심, 내심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AI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진단 평가를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 수준이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이 AI 수학학습 프로그램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수학 부족한 부분, 단원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부산 시내 모든 중고에서 다 이 AI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 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학에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우리 아이가 뭘 하게끔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시잖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개념을 잘 알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1차 방정식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1차 방정식은 풉니다. 너무 잘 풉니다. 그 다음에 입체도형을 딱 주고 이 입체도형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입체도형을 주고 이 중에서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를 골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써보세요 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 아이가 혼자 개념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할 시간은 주지 않고 문제만 많이 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개념을 알고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또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듣기, 쓰기, 읽기 말합니다. 선생님이 개념을 말하는 거를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 언어로 써보는 거, 이거 역시 수학에서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흔히 문해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단 모든 교과목에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가 보면 제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손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 30쪽을 펴세요. 선생님 몇 쪽요? 조금 이따 저 친구가 몇 쪽요? 거의 돌림 노래처럼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열심히 들었던 친구는 또 짜증을 냅니다. 선생님이 30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뭔가 개념을 딱 설명을 하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걸 이미 다 해왔거든요. 안 듣고 혼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지 질문하면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중요한 것을 캐치하고 잘 듣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에서 아이가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자기 거화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과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은 참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과학은 실험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학 역시 아이들의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해서 패들렛에 올리거나 아니면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거나 그다음에 국가지질 구조 안내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지진 대피 안내 동영상을 저희 학교 아이들은 만들더라고요. 수행평가로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요거 제게 조금 저는 충격적인 수업이었는데 달의 위상 수업을 하신데 1학년은 아닙니다. 2학년인데 선생님이 한 달간의 시간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하교하거나 아니면 뭐 외출을 나가거나 학원 갔다 오면서 달이 보이면 무조건 찍어라.
그 달을 무조건 찍어서 이렇게 그냥 패들렛에 계속 올립니다. 그럼 어떤 아이는 보름달을 찍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반달을 찍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달들이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죠. 그러면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과학 역시 우리 삶과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간 달의 모양을 관찰해서 패들렛에 올려서 달의 모양을 직접 관찰한 이런 수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씨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기회로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이런 활동도 하시는데 또 기억에 남는 수업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저희가 직렬, 병렬은 배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 어떤 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까? 그다음에 직렬로 연결되었으면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 병렬로 연결되었으면 좋은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막 나누는데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표하는 친구 중에 아빠의 TV 전원과 나의 컴퓨터 전원은 직렬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참관하고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역사입니다. 보시면 저는 역사를 잘 모르는데 여기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의 의미를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백성의 입장에서 국민 청원문을 직접 써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네가 태어났었으면, 네가 국민이었으면 어땠으면 좋겠는지 청원문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청원문을 쓰고 그다음에 이 글을 본 친구들이 댓글을 남기는 이런 수업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학문과 예술에 나타난 경향을 파악을 하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선 후기의 문화 상품을 아이들 보고 직접 기획을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상품들을 기획을 하는데 보시면 좀 색다른 게 바코드가 있죠. 이 바코드도 아이들이 직접 만듭니다.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정말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에듀테크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많다 보니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피드백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두 번째로 궁금하셨던 게 뭐냐면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각 학교마다 교과목별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게 1학기는 자유학기제라서 뭔가 점수가 안 보이죠. 자유학기제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학기를 보시면 조금 제가 이렇게 지필평가를 치고요. 지필평가는 흔히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예전에 저희처럼 이렇게 객관식 문항만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선택형, 서답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형이 뭐냐 하면 어머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번호 찍는 겁니다. 서답형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거나 논술하는 겁니다. 얘가 합쳐져서 지필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보시면 앞에 과정 중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관찰된 내용,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줬을 때 해결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기 자유학기제에서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치르는 학교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한 번만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양자택일형 뭐 5개 중에서 1개 고르는 거 혹은 선운수령은 지필평가고요. 그리고 이 선운수령은 수행평가로도 칠 수 있습니다. 조금 면에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뭐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 발표, 토론, 토의, 실험, 실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저희 학교 예시입니다. 과목별로 평가, 수행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입니다. 아까 읽기, 쓰기, 말하기 있었지 않습니까? 평가도 그대로입니다. 읽기, 말하기, 표현하기, 읽기, 프로젝트.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수행평가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국어 과목에서 자기의 생각을 쓰거나 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표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다 걸러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장치가 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면 여기 표절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 표절, 10% 이상 표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써야 됩니다. 학문의 정직성 요즘에 좀 많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검색해서 해오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아까 보시면 듣기, 그 다음에 쓰기, 말하기 다 들어가죠. 이제 수학은 이제 제 과목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학기를 보시면 중간고사가 30%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기말고사 30%, 가정중심 수행평가 40%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중간고사 우리 아이가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80점이 몇 점으로 환산이 되느냐 하면 30%니까 30점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80점 받은 우리 아이의 중간고사 환산 점수는 몇 점이냐 하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말고사는 우리 아이가 70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중심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에 우리 아이가 8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는 80점을 30점으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24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70점은 21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 80점은 그럼 몇 점일까요? 24점이겠죠. 얘들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우리 아이의 점수는 몇 점이냐면 77점이겠죠. 그럼 이 77점이 우리 아이의 2학기 수학의 최종 점수입니다. 그런데 점수로 생활통지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로 나오느냐 하면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A, B, C, D, E로 나옵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나올까요? C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은 좀 잘 못 쳤습니다. 수행평가가 80점이 아니고 100점을 받았을 경우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 요 32점만 몇 점으로 바뀌냐면 40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더하면 몇 점이냐면 85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되냐면 B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렇게 성취평가제로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 D, E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환산이 돼서 계산이 된다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70점을 받았다, 80점을 받았다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필평가보다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훨씬 높죠. 이 수행평가를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그 예비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궁금한 점 처음에 받아봤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 앱이 있어가지고 어머님들이 다 알림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중학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모든 교과목 시간에 아까 듣기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언제까지 뭘 내라 하는지 잘 듣고 그 날짜를 맞춰서 알아서 내야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집에 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듣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는 어떻게 했었느냐면 중학교 1학년 담임을 처음 맡았는데,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본을 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전체 개학하기 전에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1년치 알림장을 제본을 해가지고요. 매일 날짜 쓰고 그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것들을 거기 다 기록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종례 시간에 제가 도장을 다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 애들은 한 명이라도 안 됐으면 집에 안 보내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좀 잘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 또한 내가 너무 아이들을 떠먹어 준 거더라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카톡이나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종례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하면 매 반장이나 부반장이 칠판 한 귀퉁이에 알림장이 쓸 내용들을 매일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 시간에 청소를 안 하고 전부 그 내용을 쓰고 저한테 검사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 쓰기만 쓰고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뭔가 수첩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쥐어서 보내주고 싶고 거기서 다 쓰라고 하고 싶고 어머님들이 검사도 좀 해보고 싶고 하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늘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이제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졌는데 멀쩡하고 어떨 때는 넘어졌는데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나지만 곧 아물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스스로 겪으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해야 되는 거. 이것만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셔도 이 수행평가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이 과정중심 수행평가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채점을 하시나 궁금하실 건데 저희들이 그냥 채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평가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에 다 짭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 실험, 프로젝트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도 이렇게 채점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학생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학생들의 성장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A라는 학생은 수업도 잘 못 들어요. 잘 이해도 못해요. 그럼 이 아이는 당연히 평가도 잘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잘 아는 아이들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개별 피드백을 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시느냐면 아까 구글 클래스룸에서 아이들이 과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댓글 기능이나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야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 보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일일이 피드백을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같은 저희 학교 선생님은 영어 글쓰기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느냐 하면 전체 일단 만점을 모두 다 준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수정이 되면 만점을 유지하지만 아이가 수정을 안 하면 이제 점수를 감점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잘하는 아이는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듬뿍 해줍니다. 그리고 뭔가 아이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일일이 피드백을 다 해줍니다. 기호를 잘못 쓰거나 풀이 과정에 오류가 한번 생기면 이건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피드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모든
하면 어머님들께서 좀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뭐이실 거냐 하면 무임승차하는 학생.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아이만 와서 합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1학년 꼬맹이들이 있는데 모듬이 4명인데 우리 아이에게 조장을 맡겼대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한대요. 얘는 애가 쉬니까 혼자 밤 1시, 2시에 혼자 PPT를 다 완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만 점수를 다 주지 않고요. 똑같이 동등하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는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둠원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이 정말 여실히 평가를 합니다. 보면 누가 제대로 했고 제대로 안 했고 정말 정직하게 아이들이 평가를 잘합니다. 그리고 발표도 아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발표하는 것도 아이들이 평가를 합니다. 단 아이들이 평가한 것은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만 쓰지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동료 평가를 이렇게 패들렛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 역사도 마찬가지. 아까 아이들이 문화 상품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댓글 기능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하고 평가한 것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 나이스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한 다음에 이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라고 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서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한 내용을 평가를 하시고 그 중에서 관찰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부산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AI 수학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이렇게 부산 전국 최초입니다. 부산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할 수 있는 바스라는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구축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AI 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아이들이 수업을 중학교 와서 수업을 통해서 혹은 중학교 생활 안에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기억이 생기면 그 기억들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답니다. 쌓여서 내가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행복한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날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이들 중학교에 보내고 나면 많은 걱정들도 많으시겠지만 첫 번째도 우리 아이의 행복, 건강이죠 또. 두 번째도 우리 아이의 행복,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머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머리가 더 지끈지끈해졌는지는 아닌지 걱정도 되긴 한데요. 짧은 시간에 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궁금한 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좀 자세히 알게 된 점도 생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얼개만 조금 강의 연수를 드렸다면 내년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소속 지원청별로 좀 더 자세한 연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그때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요거는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 시 주차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등록하셨던 사인하셨던 그쪽에서
가서 다시 주차권을 받아 가시면 되고,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그죠? 당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작게 준비했지만은 간식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간식이 금지되어서 미리 나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장소가 그 강의하기에 딱 최적화된 허브장권의 장소여서 이 장소를 준비했지만 화면이 그렇게 선명하지 못했던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 18일 이후 저희 그 교육과정팀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는 좀 더 선명한 화질의 영상으로 올라갈 테니 그때 복습하시는 기분으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